오늘은 영화 넘버3의 해석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스포일러가 가득한 리뷰이니 영화를 먼저 시청하신 후 리뷰 감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비크랭크입니다. 한국 영화의 수준은 계속해 날로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기생충을 비롯하여 많은 한국 컨텐츠들이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현재인데요. 봉준호 감독이라든지 박찬욱 감독의 경우 할리우드 명장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영화의 성취의 많은 부분이 국적을 떠나 선배 영화인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단순 할리우드 명장뿐 아니라 현 영화인들의 지금의 발전의 토대에는 20세기 한국 감독들의 영향도 없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감독 중 한 분인 송능한 감독님의 넘버3에 대해 오늘 해석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간략 줄거리입니다. 도강파 행동대장 서태주는 조직 내 쿠데타로 인해 목숨을 잃을 뻔한 강도식을 구한 것을 계기로 단번에 조직의 높은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쿠데타 진압의 에이스 역할을 한 일명 잿더리 제철과 서태주는 서로가 2인자라고 생각하지만 글쎄요. 한편 서태주의 아내 현지는 시인을 꿈꾸며 남편 몰래 삼류 시인 랭보와 불륜을 저지르고 도강파 두목 강도식의 아내 진아 또한 랭보와 저급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태주는 넘버원이 되어보겠다고 열심히 발버둥 치지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불도저 검사 마동팔이 도강파 전체를 표적 수사하는데요. 어떤 공작도 먹히지 않는다는 판단에 두목 강도식은 태주에게 마동팔 검사 암살을 지시하고 태주는 그대로 따릅니다. 한편 평화호텔 인수를 두고 도강파와 이권 다툼을 하다 밀린 염쟁이는 예전 강도식을 암살하려다 실패한 조필과 그의 조직원 불사파를 사주해 강도식 암살에 나서는데요. 서태주, 강도식, 잿더리, 조필, 현지와 진아, 그리고 랭보. 과연 이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영화 시작은 슬롯 머신이 돌아가다 잭팟을 터트리는가 싶더니 곧장 넘버3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다분히 송능한 감독이 영화를 통해 전하고픈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없이 상승의 넘버1이 되고팠던 태주는 영화 후반이 되어서 인간은 누구나 하찮은 삼류라는 걸 깨닫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넘버1이 어딨냐, 다 삼류지. 이때 태주는 검찰에 체포되어 연행되는 중이었는데요. 체포 직전 태주는 두목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조직의 넘버1이 되었습니다. 오늘부로 네가 넘버1이야. 즉 조직의 두목이 되고 곧장 체포가 된 것인데요. 이는 영화 첫 시작과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서태주에게 잭팟은 조직 내 넘버1이었지만 실제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태주는 알고 있었죠. 이에 넘버1도 결국은 삼류이기에 자수를 택한 것이었고 이는 잭팟을 터뜨리고 곧장 삼류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태주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화 첫 시작이 보여주는 잭팟과 넘버3의 이미지처럼 말이죠. 영화 속 태주는 내내 룸살롱이며 나이트클럽이며 온갖 비싼 술집을 운영하고 조직 내 넘버2 혹은 3의 위치에 있었지만 늘 삼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죠. 이 또한 태주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무리 상승하여도 결국은 하류 인생을 떠도는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생내적 고통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대박을 터뜨려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삼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송능한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수미상관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고 봅니다. 실제 서울대학교 출신 송능한 감독은 처음부터 영화계의 감독으로 데뷔를 한 것이 아니고 시나리오 작가부터 차근차근 감독까지 절차를 밟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대라는 잭팟을 인생에 한번 터뜨렸던 경험과 이후 영화계 밑바닥에서 감독이 되기까지의 자신의 삶을 서태주라는 캐릭터에 투영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합니다. 서태주뿐 아니라 감독은 여러 인간 군상을 통해 하고픈 말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인과 깡패가 잭팟과 넘버3의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비슷한 인간 군상이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영화 넘버3에는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영화 시작에서부터 인물에 대한 소개가 간결하고 명확하여 인물을 따라 움직이는 이야기 전개가 쉽게 이해됩니다. 넘버3 타이틀이 끝나고부터 주요 등장 인물 소개가 시작되는데요. 주인공 태주부터 현지, 진아, 마동팔, 조필, 랭보, 제철, 그리고 강도식의 모습까지 모든 인물을 짧게 스케치하듯 소개합니다. 태주라는 인물은 빈 맥주캔을 짓밟고 이를 칼로 찌르고는 곧장 거울을 보며 위약스럽고 무서운 표정을 짓는 모습으로 등장시키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태주에 대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빈 캔 맥주를 짓밟고 칼로 찌르는 모습은 그의 폭력성을 보여준 것과 동시에 그가 존재하지 않는 적과 혼자 싸우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태주의 인생관은 겉은 폼나게 살아도 사실 그 안에서는 백조마냥 죽기 살기로 헤엄치고 있다는 건데요. 빈 캔 맥주를 짓밟고 칼로 찌르는 행위 또한 수면 아래에서 그가 살기 위해
자리에 발버둥 치는 모습의 은유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며 가장된 표정을 짓는 것은 실제 자신의 감정보다 보여지는 것에 중점을 두는 그의 인생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에 태주라는 인물이 현재 삼류이지만 머리를 빗어 넘기며 가장된 표정을 짓는 것처럼 그는 인류를 꿈꾸는 상승 욕망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후 나오는 현지는 술집에서 시를 읽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뭔가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느낌입니다.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과 시는 언뜻 동떨어져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 현지의 시에 대한 사랑은 삼류의 삶에서 인류를 꿈꾸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진아는 강인한 면모를 보이고 검사 마동팔은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그것을 제멋대로 돌리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마동팔은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몇 차례 더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는데요. 모래시계를 쓴다는 것은 모래가 바닥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그리고 첫 등장부터 마동팔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는 것보다 자신이 세워둔 규율이 더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이를 통해 검사이지만 일반 검찰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에서 탈피하여 제멋대로 행동할 마동팔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곧 이어 나오는 조필은 쓰러진 상대의 머리카락을 먹는 모습으로 그의 비범함과 괴짜를 엿볼 수 있고 랭보의 화려하지만 기능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스카프를 애정하는 모습에서 본질보다는 형식과 꾸며진 겉차례에 집중하는 인물 댐댐이를 살짝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가장 임팩트를 남긴 잿더리. 제철은 잿더리를 통해 세상을 보는 아주 단순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잿더리를 잿더리의 일반적인 용도로 보지 않는 그의 모습이 어쩌면 시인의 그것과 닮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스 강도식은 책을 읽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며 그 또한 다른 여타 인물들 못지않게 이율배반적인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지적 허영심에 가득 차 있는 인물인 것도 함께 보여줍니다. 그의 여우 같은 처세술 또한 실은 이런 책에서 기인한다는 걸 인물 소개에서부터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넘버3라는 영화가 가진 아이러니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깡패 이야기이면서 시인이 등장하고 시작을 하는 모습이 계속해 비친다는 것은 어째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넘버3에서 시인과 깡패는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송능한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 전하고픈 메시지가 잭팟이나 넘버3나 다 같다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는 이 생각이 시인과 깡패에도 그대로 접목된다고 봅니다. 시인을 일종의 잭팟으로 본다면 깡패는 넘버3에 해당되겠죠. 잭팟이나 넘버3나 똑같듯 이 영화 안에서 시인이나 깡패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랭보는 현지에게 시인에게 필요한 자질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여기서 인생을 봅니다. 이렇듯 잿더리 하나를 봐도 그 안에서 인생을 발견해내는 눈, 시인에겐 그런 눈이 필요한 겁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인데요. 시인은 우리가 보는 같은 사물을 다르게 인식하여 다르게 표현할 줄 아는 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제철은 잿더리를 가장 시인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철은 단 한 번도 잿더리에 재를 털지 않습니다. 잿더리는 오직 사람을 파괴하기 위한 도구로만 쓸 뿐이죠. 제철은 잿더리를 시인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영화 속 깡패들 대부분이 잿더리를 그런 식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태주가 커피를 들고 와 진아와 선배에게 드릴 때에도 진아는 잿더리 대신 태주의 커피잔을 잿더리 대용으로 씁니다. 사창카 포주 염쟁이는 음식을 담은 그릇을 잿더리 대신 쓰고 심지어 일본 깡패들마저 도시락통을 잿더리 대용으로 씁니다. 즉, 이 깡패들은 모두 잿더리를 잿더리로 인식하지 않고 또한 자신들이 잿더리로 쓴 물체들을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그들이 세상을 보는 눈은 시인의 그것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이지요. 조필이 현지의 시를 읽고 감명받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알기도 쉽고 분위기도 있구나. 그리고 세상 천지 다 깡패라고 하는 마동팔의 말처럼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니들만이 깡패 새끼들 아니야. 뇌물 받는 새끼, 주는 새끼, 비자금 만드는 새끼들, 지혜비 백 믿고 설치되는 애새끼들, 그 애새끼들 믿고 설치되는 개새끼들,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든 개족 같은 새끼들, 그 새끼들이 진짜 깡패 새끼들이야. 현지가 낸 시집이 대박난 이유는 세상이 모두 깡패여서인 겁니다. 그리고 영화 후반 가장 시인의 눈을 가진 잿더리 제철이 시인 랭보에게 잿더리로 역공당함으로써 시인과 깡패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체감을 한층 더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죠. 넘버3의 완성도는 단순 이야기 자체에만 있지 않습니다. 저는 송능한 감독이 시에 천착하여 영화를 만들었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여러 시퀀스들이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가 인물을 비추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지 미리 관객에게 기뜸을 해주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먼저 강도식이 조필에게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도강파 조직원들은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진아가 어떻게든 형님을 살려내라고 하고 계단 위로 올라가자 태주와 선배는 함께 계단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태주는 화면에서 사라지고 조직원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다 마지막에 카메라는 태주를 클로즈업해 보여줍니다. 저작권 때문에 컷을 나눠놨지만 실은 이 장면은 원테이크로 촬영되었습니다. 마지막 태주의 얼굴을 비출 때까지 카메라는 쉬지 않고 움직였죠. 그런데 태주는 조직원들이 이야기할 때 카메라 밖에 위치하고 그들이 이야기를 끝내니 다시 카메라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는 지금 태주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조직원들로부터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태주가 화면에 존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태주와 조직원들이 품는 다른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곧장 이어지는 씬에서 조금 전 형님을 걱정하듯 이야기를 나누던 조직원들이 곧장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 강도식의 총애를 받는 태주의 모습 또한 카메라에 비치는 화면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단순 무식한 제철보다는 유식한 태주의 편을 들고 싶은 강도식의 모습은 처음엔 강도식, 태주, 제철 3명을 동시에 보여주다 제철이 무식한 발언을 하자 이후 태주에게 감정이 완전히 기울은 강도식의 모습을 태주와 단둘이 있는 화면으로 보여주고 제철은 카메라 밖으로 소외시킵니다. 그리고 제철을 단독샷에 묶어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은 도식의 마음을 보여주죠. 하지만 태주가 동네 양아치들에게 당하고부터 다시 카메라는 3인을 공평하게 잡습니다. 태주에게 불신하고 제철을 신임하는 도식의 마음을 보여주듯 말이죠. 또한 포장마차에서 마동팔과 서태주의 서로에게 좋지 못한 감정을 표현하려 포장마차 천막을 세우는 봉을 두 인물 중간에 두어 둘의 모습을 일부러 갈라놓게 했습니다. 이걸로도 모자라 둘이 대화를 할 때 단독샷으로 보이게 하여 둘이 반목하는 감정을 자연스레 보여주고 결국 둘이 한판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하는 씬에서도 그 다음이 곧장 예상되게 하는데요. 둘이 싸움을 하는 장면은 먼 거리에서 롱쇼트로 촬영되었습니다. 둘이 정말 격한 감정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라면 클로즈업된 화면으로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인 모습을 보여주는 선택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실은 서로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게 아니죠. 마동팔은 그냥 깡패가 싫은 거고 서태주는 그런 마동팔의 행태가 미운 것이죠. 마동팔은 자신의 신념처럼 죄보다는 죄를 지은 인간단체, 깡패 자체가 싫은 인물인 것이고 서태주는 부인 현지의 신념처럼 인간보단 죄에 해당하는 마동팔의 행태가 싫은 겁니다. 이에 둘은 감정적으로 부딪힐 것이 실은 없는 것이죠. 이에 둘의 싸움은 롱셔트로 보여주고 이후 함께 담배를 나눠 피며 지금껏 열을 올렸던 감정을 내리는 비에 식혀내는 겁니다. 이에 후에 태주가 마동팔을 죽이지 않는 선택이 당연한 귀결이 되는 것이고요. 영화는 제목처럼 숫자 3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태주의 대외적으로 알려진 조직 내 위치는 넘버 3입니다. 강도식, 제철, 태주 이렇게 셋은 의도적으로 같은 화면에 자주 잡히며 숫자 3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현지가 랭보를 만나다 랭보와 진아가 만나는 것 또한 삼각관계, 숫자 3을 떠올리게 하고 조필의 조직원 또한 3명이죠. 염쟁이가 호텔을 인수하기 위해 함께 투자하려는 사람들의 수는 총 3명이고 그런 그들이 만든 돈은 3억입니다. 저는 송능한 감독이 숫자 3을 일종의 완벽한 수로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하기가 있고 빼기가 있어 결국 하나의 합이 되듯 세상은 앞으로 가는 힘과 그것을 막는 힘이 동시에 존재하여 하나의 현상을 이뤄나가는 것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행위에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섹스입니다. 섹스는 들어가는 자, 받아주는 자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합의 결과로 아이가 탄생하는 것이고요. 이에 영화 마지막 그토록 면회하고픈 자식을 태주는 교도소에서 만나 이들은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숫자 3과 삶은 그 발음마저 비슷하죠. 사실 영화 넘버 3에 대해 하고픈 이야기는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려 하나의 정론인 것처럼 하는 것보다 여러 방향으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더욱 의미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넘버 3 이후 세기말이라는 영화를 만들고는 이민 가버린 송능한 감독을 저는 너무도 그리워합니다. 조지 밀러도 70세의 매드맥스를 연출하였습니다. 감독님,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다시 영화를 연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넘버 3 아직 영화를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무비 크랭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